시한팹 가동률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번에 확인된 게 70% 수준의 가동률을 회복했다라 하고 있고, 특히 HBM에서는 SK 하이닉스한테 밀리고 하는데 낸드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삼성의 기술은 탑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HBM4 두께가 왜 중요하냐? HBM 관련 주들의 주가 흐름이 완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죠.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자꾸 안 좋은 얘기만 한다. 그래서 너무 폄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네. 또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팩트 기반으로 좀 네네. 다루다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지금 부각될 수 있는 장점들이 없었던 것뿐인데 맞습니다. 지금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사실 우리가 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랑 주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산업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지만 주가적으로는 저는 기회가 많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주식이라는 거는 실적 곱하기 기대감인데, 기대감이 낮아져 있으면 오히려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그런 뷰를 보였던 건데, 삼성이 그래도 조금 이제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HBM 쪽도 일단 최근에 AMD 쪽에 퀄 테스트를 받아서 이제 납품이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엔비디아 향은 아니긴 하지만 조만간 이제 엔비디아 쪽도 뭔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좀 이제 주는 거죠. 근데 나오는 뉴스들 보면은 수율이 10%, 20%만 이거밖에 네. 안 된다 이런 네. 뉴스도 있어가지고 헷갈려요. 맞습니다. 일단은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수율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일단 엔비디아 쪽의 스펙을 맞추기는 좀 당장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자체가 GPU에서 열이 되게 많이 나는 그 칩이고, 그리고 이제 GPU 자체도 열이 많이 나오는데 HBM에서도 열이 많이 나오면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열적인 성능으로 보면 SK 하이닉스 칩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HBM을 만드는 공법의 차이 때문인데요. 이제 매스 리플로우 몰디드 언더필이라고 해서 MR 모프라는 기술을 도입을 하면 이게 열 성능이 좋아져요. 왜냐하면 네. 그 고분자 폴리머를 쓰기 때문에 열 방출을 잘 해주는 거고요.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이 쓰는 거는 칩 하나하나마다 그 NCF라는 논 컨덕티브 필름이라는 걸 깔아서 쓰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사실 열 성능은 조금 떨어집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외에 다른 업체들이 약간 열에 대한 그 스펙을 좀 낮춰주면 쓸 수는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간 AMD나 이제 다른 쪽에서 이제 뭔가 그 납품 효과가 나오는 거 아니냐, 아니면 열에 대한 것들을 두께를 낮춰서 뭔가 해결을 했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을 수도 있죠. 네. 하여튼 요즘 삼성전자 레가시 쪽,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지금 흑자가 나기 시작했다. 네네. 그리고 그 규모도 좀 생각보다 크고, 네네. 이래서 이제 점점 그 재고도 점점 줄고 있다고 하고, 네네, 맞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좀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 지금 오늘 말씀하실 핵심은 이 낸드와 관련해서인 것 같아요. 네네, 낸드, 맞습니다. 이 어떤 상황인 겁니까? 사실 낸드 플래시 쪽에서는 디램하고 달리 플레이어들이 되게 많아요. 디램 같은 경우는 사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3개 업체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막 치킨 게임 하면서 나머지 업체들 막 수십 개 업체들 다 날려버렸잖아요. 그 치킨 게임을 하면서. 근데 낸드 플래시는 지금 좀비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이제 좀비들이 많은데, 그게 대표적으로 키옥시아 같은 업체라고 보실 수 있죠. 일본의 이제 도시바 원래 메모리에서 분사된 키옥시아 같은 경우인데, 키옥시아는 사실 그렇게 지금 제품이나 이제 생산성 면에서는 사실 퇴출돼야지 맞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근데 요즘에는 각국 정부가 자국의 반도체 기업을 망하게 놔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네. 완전히 네. 그 미래의 어떤 핵심 소재 쌀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으니까 네네, 산업에. 요즘에는 산업의 총알 미사일이라고 하죠. 이제 전쟁 시대니까. 전쟁이니까 그만큼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자국 반도체 기업을 망하게 둘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도 없고요. 그런데 이제 죽지 않게 살려는 주는데요. 또 그렇다고 막 세금으로 베팅을 해주기도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근근 이렇게 이제 살아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낸드 플래시는 디램처럼 돈을 많이 벌기가 쉽지 않은 구조예요. 근데 거의 거기서 특이하게 삼성만 낸드 플래시에서 돈을 많이 버는 회사였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거의 똔똔 정도로 나오면 삼성은 20, 30% 이익이 나오는 구조였는데요. 그건 결국 공정 기술 경쟁력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또 이게 또 입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의 시안팹이라고 중국에 이제 팹이 있는데 여기가 삼성의 낸드 플래시 생산의 40%를 담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이든 정부 들어서 이게 그 규제가 있었잖아요. 칩스법으로 인해서. 그래서 기존에 128단 이상으로 업그레이드를 못하게 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정부가 이제 그걸 풀었잖아요. 미국 정부하고. 그러면서 바로 128단에서 원래 176단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176단을 건너뛰고 236단으로 바로 점프를 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요거 176단으로 했는데 또 갑자기 트럼프가 들어와서 업그레이드 못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퀀텀 점프를 해버렸거든요. 그게 이제 좀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236단으로 공정 전환이 많이 되고 있고, 그 덕분에 또 이제 시한팹 가동률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35에서 40% 정도 감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불과 4분기, 작년 4분기만 해도. 근데 이번에 확인된 게 70% 수준의 가동률을 회복했다라 하고 있고, 근데 지금 다른 회사들, SK 하이닉스나 키옥시아나 마이크론 같은 회사들은 그렇게 가동률을 빨리 올리고 있지 못합니다. 삼성만 그런. 이유는 뭐예요? 일단 공정 경쟁력에서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네. 236단 확 퀀텀 점프한 게 먹혔다는 거죠? 그것도 그렇고 이제 비트당 생산 단가가 삼성이 다른 회사보다 한 20% 쌉니다. 아, 그러니까 더 싸게 만들어요. 더 잘 만들기 때문에 삼성이 요즘에 뭐 파운드리에서도 뭐 TSMC한테 뭐 엄청 밀리고 디램에서는 특히 HBM에서는 SK 하이닉스한테 밀리고 하는데 낸드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삼성이 기술은 탑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긍정적으로 뭐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지금 이제 시안에서 한 월 20만 장 정도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는데 요게 이제 테크 마이그레이션을 하면서 생산량이 조금 줄어든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삼성이 이런 쪽에서 생산이 늘면서 거기 이제 밑에 있는 소부장 밸류체인 업체들은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관련된 소부장이 어떤 곳들이죠? 네, 여기 정리해 왔는데요. 포토레지스트 쪽에 이제 KrF에서 브라크립톤 쪽에서 이제 포토레지스트를 공급하는 동진 샘캠이 이제 수혜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식각액이라고 하죠. 이제 그 습식 식각에 쓰는 이제 에찬트인데 이게 인산계 에찬트입니다. 이게 솔브레인이 이제 수혜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칩들을 테스트하는 프로브 카드, 네, 웨이퍼 테스트를 하는 그런 쪽에서는 이제 TSE 같은 회사들이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업체들에다가 재고를 늘려달라고 요청을 했다. 네네, 삼성전자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삼성전자가 지금 양이 계속 좀 증가할 것 같아. 생산량이. 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비전을 네, 앞으로. 맞습니다. 최근 한 5개월 동안 보면요. 물론 이제 감산을 통해서 가격이 올라간 거긴 하지만 지금 5개월 연속해서 낸드 플래시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고객사한테 추가로 20% 인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낸드 가격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충분히 자기들이 공급을 조절하면서 가격을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생산을 늘리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공급 업체들, 또 자기 밸류 체인 업체들한테 이제 재고를 좀 더 미리 축적해놔라. 우리가 더 많이 사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삼성전자가 낸드 쪽에서 지금 부활하고 있다. 네네. 이게 이제 삼성전자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이 투자 심리를 어떻게 건드려줄지 이게 좀 관건이긴 한데 네네. 결국 외국인의 손에 달린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메모리 중에서도 사실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의 온도 차이가 너무 컸거든요. 뭐 디램은 HBM도 있고 그리고 DDR5 같은 그리고 이제 뭐 우리 그 주문형 디램이라고 하는 LLW 같은 쪽에서 워낙 관심이 많았었잖아요. CXL이라는 것도 있었고. 근데 이제 낸드 플래시는 그동안에 뭐 이게 답이 안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뭔가 좀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낸드 플래시 관련된 밸류체인 업체들이 좀 많이 주가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참 말 나온 김에 DDR5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DDR5는 계속해서 전환율이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있고요. 올해 연말까지는 한 40% 침투율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 가격 단가가 원래 DDR4에 대비해서 상당히 비쌀 것이다. 네네. 그래서 이게 큰 어떤 영업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했지만 재고 문제 때문에 네네. 가격이 잘 못 받는다 이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그러니까 가격 프리미엄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아직도? 네,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사실 이제 지금 시장의 모든 관심이 DDR5보다는 HBM 쪽에 많이 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중요한 게 기존의 DDR5용 디램 라인을 HBM으로 지금 전환을 해야 되는 이슈가 있잖아요. 왜냐면 그러면 이제 DDR5 쪽에서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줄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민이 되는 지점이죠. 특히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DDR5 쪽 라인을 계속해서 HBM 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DDR5 쪽이 좋아졌을 때 여기서 이제 쇠는 못 누릴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사실 지금 주식시장의 관심은 DDR5에서 많이 생산한다 이런 것보다는 HBM 쪽에서 더 잘 된다 이런 쪽에 더 많은 밸류를 주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HBM4 관련된 이슈가 또 있네요. 네, 이거 사실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요. 이게 일단 두께, HBM4 두께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투자하는데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 눈에는 720 마이크로미터나 775 마이크로미터나 똑같아요. 구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어떻게 표준이 정해지냐에 따라서 그 관련 주가들, HBM 관련 주들의 주가 흐름이 완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요. 제덱이라는 데서 원래 그 메모리 설계 표준을 정해요. 설계 표준을 정하는데 기존의 HBM3, 3E 같은 경우는 720 마이크로미터 두께입니다. 그러면 4도 당연히 720 마이크로미터가 돼야겠죠, 원래는. 근데 HBM4 가지고 720 마이크로미터를 도저히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공급 업체들이. 왜 그러냐면 지금 HBM3 같은 경우는 8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8층 아파트예요. 8층 아파트인데 720이고요. 자, 그러면 HBM3 같은 경우는 12층입니다. 12층인데 두께는 720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 어디서 줄여야 되죠? 칩을 얇게 더 얇게 해야 된다. 더 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도 칩을 붙이는데 이게 구겨지는 워페이지라는 이 분량이 엄청나게 심각하거든요. 8층을 하는데도. 이게 삼성전자가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인 거죠? 워페이지는 오히려 삼성이 좀 더 낫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필름을 깔고 붙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워페이지는 좀 나은데, 근데 이제 만들어도 여기 발열이 나면 안 되는데 열이 납니다. 아, 네. 만들기는 하는데 네. 부작용이 있군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들 때는 오히려 좀 더 덜 구겨지는 효과는 있어요. 왜냐하면 필름 하나 깔고 이렇게 하고, 하이닉스는 다 이렇게 대충 붙여놓고 푹 담가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워페이지는 하이닉스가 좀 더 불리한 측면은 있는데요. 근데 만들고 완성품이 성능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HBM4가 되면 뭐가 문제냐면 기존에 HBM3가 12단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HBM4는 16단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쓰던 HBM3보다 두 배가 높죠. 근데 두께는 절반이 돼야 됩니다. 칩당 두께. 그렇죠. 네, 칩당 두께가 절반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중간에 그 칩하고 연결할 때 마이크로 범프라는 걸 써요. 우리 먼지처럼 눈에 안 보이는 정도예요. 근데 그 높이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범퍼를 아주 작게 만들면 한 12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두께가 되거든요. 근데 12 마이크로미터 두께를 열 몇 개를 써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16개 층을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까지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범프 리스를 해야 되는데, 범프 리스를 하려면 결국 칩하고 칩을 다이렉트로 붙이는 게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기술입니다. 사실 제가 출연해서 HBM4 이거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게 기존 TC 본딩, 그 서멀 컴프레션 본딩 대비해서 장비가 5배 비싸요. 5배 이상 비쌉니다. 네. 그럼 제조 단가 너무 비싸지고, 그리고 수율도 낮겠죠. 지금 그렇죠. 높이는 같은데 2배 많은 층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어려운 거고, 그러면 중간에 범프를 없애야 되니까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해야 되고요. 여기서 더 문제가 뭐냐면요, 인풋 아웃풋, 그러니까 입출력 단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건물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기존에는 1024개예요. 근데 이제는 HBM4부터는 2048개로 2배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건물 면적을 2배로 늘리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건물 면적은 조금 늘리고 그 안에 고속 엘리베이터를 훨씬 더 많이 뚫어야 되니까 이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인풋 아웃풋 단자에 대한 스펙은 결정이 안 됐는데, 이것도 저는 약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번에 775 마이크로미터가 만약에 결정이 되면 수혜를 보는 회사는 한미반도체입니다. 아, 왜요? 한미반도체가 TC 본딩 쪽에서 거의 독점 회사잖아요. 근데 이게 HBM4부터는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넘어가면 그럼 네덜란드 베시라는 회사가 이제 여기는 독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본딩의 주도권이 한미에서 HBM 쪽이 베시로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많이 보는 거죠. 근데 요 이슈가 나오자마자 베시 주가가 빠졌습니다. 네, 하이브리드 본딩 도입이 지연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뭐 기존 공법이 27년까지 지속되면 한미 반도체는 더 많은 여기서 돈을 벌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칩하고 칩 붙일 때 그 마이크로 펌프를 녹여서 붙이는 리플로우 장비 쪽 네. 그런 쪽에서는 STI라는 회사나 프로텍 같은 회사들 그리고 이제 그 여기 그 건식으로 뭔가 그 찌꺼기 제거해주는 디스컴 장비를 하는 TSK 홀딩스 뭐 이런 회사들이 수혜를 보게 되죠. 그래서 최근에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이슈 때문에. 네. 그렇군요. 네. 아, 그래도 상당한 기술의 진보네요. 양은 네. 2배인데 사이즈가 증가하는 건 2배가 아니라 네네. 720에서 775니까. 네, 조금 높아지는 거죠. 조금 아주 높아지는. 조금 높아지고 거기 안에 들어가는 밀도는 거의 2배 이상. 네, 층수로는. 네, 아, 정말 치열한 기술 전쟁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한미 반도체, 네. 한미 반도체와 관련해서 시중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관련된 TC 본딩, 이 기술, 네.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와 협력을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예전에 그 특허 관련해서 한미 반도체와 악연이 좀 있나 봐요. 네.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이번 기회에 삼성전자의 뭐라 그럴까 자기들의 서름을 네네. 그동안 겪었던 서름을 네네.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협력이 쉽지 않을 것이다. 네네. 이런 시각들이 있던데 네. 비즈니스 전쟁터에서 또 모르잖아요. 네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정확한 팩트는. 뭐 저도 그 한미 반도체 곽동신 부회장을 뭐 자주 뵙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몇 번 뵀는데 감정으로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뭐 선대에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사실 회사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을 하실 정도로 손님이라면 그 네네. 물건 팔죠. 맞습니다. 네. 합리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제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는 사실 공급은 제한적이고 달라는 데 많고 그러면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우선 고객은 SK 하이닉스잖아요. 그럼 SK 하이닉스한테 먼저 주는 게 맞죠, 원래.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마이크론하고 삼성이 둘 다 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사업적인 판단을. 마이크론에 먼저 줄 거냐? 그럼 마이크론에 먼저 주면 삼성이 이제 순번이 뒤로 가는 거고, 그렇죠. 삼성에 먼저 주면 이제 마이크론의 순번으로 뒤로 가게 되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겠죠. 이제 삼성이 우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할 회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뭐 국가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삼성한테 그렇지. 주는 게 한국 기업에게 주는 게 맞는데 국가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건데 그게 한미 반도체의 회사의 이익 그리고 주주들에 대한 이익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지 않을 수도 있죠. 네, 삼성이 뭐 이렇게 좀 협력하면 척하면서 약간 기술의 노하우만 배우고 다른 일본 회사를 또 쓴다 그러면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뒤통수를 맞는 신뢰를 일단 잃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일단 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겠죠. 네. 그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거는 사실 실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잖아요. 그래서 CEO는 사실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그렇다면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 이쪽도 이제 앞으로는 그 이 두께의 표준이 이렇게 네네. 좀 상향 조정이 됐을 때 다 합류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하향 조정돼서 합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네네. 하향 조정. 하향 조정돼서 이게 사이즈가 네네. 커지는 게 네네. 상향이 아니라 네네, 맞습니다. 사이즈가 커지는 네네. 하향 조정.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SK 하이닉스는 750 마이크로비트까지 할 수 있어요. 아, 자기들 그래요? 공법 기술이 좀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닉스는 750으로 합시다라고 했고 마이크론하고 삼성이 원래 극렬 반대했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일단 720은 다 반대했고요. 720은 이거 안 된다. 너무 어렵다. 네, 너무 어렵다 이야기했고 SK 하이닉스는 750으로 하자. 그러면 자기 독점이 더 지속이 되는 거고 이제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은 775라고 하자고 해서 된 거고 실제로 지금 HBM이 또 공급 부족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또 엔비디아 칩에 또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775로 결정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제대액은 어떤 곳입니까? 제대액이 이런 그 표준을 정하는 곳인가요? 맞습니다.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라는 거는 딱 설계 표준이 있잖아요. 네. 그 표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게 제대기인 거고요. 시스템 반도체는 그런 게 없죠. 설계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제덱에서 결정하는 대로 거의 그 설계 스펙이 거의 100% 다 정해졌다 그러면 요즘에는 제덱이 정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거의 그냥 골격 뭐 이런 그 정도고 안으로 들어가서 세부적인 어떤 디테일은 칩 회사마다 달라요. 그래서 HBM이 스페셜티라고 하는 게 그죠. 예전에는 커머디티였기 때문에 제덱에서 딱 정한 대로 그냥 그대로 설계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제대의 설계 표준과 함께 고객사가 원하는 그 프로토콜을 맞춰줘야 됩니다. 네. 자기들이 뭐 엔비디아가 원하는 열 성능, 뭐 그 열팽창 개수, 뭐 그리고 뭐 그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 다 맞춰줘야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한 것들을 맞춘다라는 거는 결국 기술력도 뛰어나지만은 그 상대가 무엇을 원하고 또 상대에게 맞춰주고자 하는 서비스 마인드. 맞습니다. 이게 상당히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파운드리 하겠다. 뭐 사실 메모리도 이제 점점 파운드리화 되는 거고요. 지금 파운드리 하겠다고 하는 회사가 인텔하고 삼성전자인데 이 회사들이 이제 서비스 마인드가 서비스 좀 마인드가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회의적인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네. 이제까지는 네. 그 쉽게 맞습니다. 장사를 해왔었고 갑의 그렇죠. 입장에서 하다가 맞습니다. 이제 을의 입장에서 그렇죠. 상대에게 비위를 맞춰가면서 그렇죠. 상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잘 만들면 그냥 다 사가는 거였고 이제는 그 고객의 까다로운 요구를 하나하나 맞춰서 정말 이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에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삼성 파운드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파운드리가 분사가 돼가지고 네네. 완전히 그쪽 그 마인드로 무장이 돼야 된다.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돼야지 맞는 거긴 한데 근데 당장은 파운드리가 자생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자기들이 투자를 하고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TSMC가 이게 선순환이 되는 이유가 7나노에서 충분히 돈을 벌고 이 번 돈을 가지고 5나노를 투자하고 5나노에서 또 충분한 돈을 벌고 3나노를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는 7나노에서 돈을 못 벌고 5나노를 투자하고 그건 어디서 투자하겠어요? D램에서 돈 벌어서 투자하는 거고 5나노에서 또 돈을 못 벌고 또 D램에서 돈 벌어서 투자하고 선순환이 아닌 겁니다. 네. 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삼성전자의 분발을 저희가 좀 응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건 이 HBM4와 관련해서는 지금 드러난 아주 중요한 이슈. 네. 이것으로 인해서 또 수혜를 받게 되는 업체들이 또 STI라든가 한미반도체로 또 집중이 된다는 거. 네. 네. 이것만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이제 투자 기회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지난 출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HBM이 이제는 그동안에 캐파를 늘리는 쪽만 모든 게 관심이 그렇죠. 있었죠. 그래서 제조 설비, 뭐 한미 반도체 같은 회사들의 제조 설비 쪽에 많은 관심이 있었고요. 뭐 그것도 계속해서 좋아지는 건 맞는데 이제는 수율을 높이는 쪽으로 많은 관심이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SK 하이닉스가 가장 제조 경쟁력이 앞섰는데도 불구하고 생산 수율이 70%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면 10개 만들면 3개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은 굉장히 더 심각하겠죠. 뭐 10%, 20%라니까 네, 그렇죠. 뭐 말이 안 되죠. 맞습니다. 10개 만들어서 3개 쓰면 성공일 거예요. 그 회사들은. 그러면 앞으로는 이걸 생산 수율을 높이는 쪽으로 하려면 또 검사나 계측이나 테스트 쪽에 많은 투자가 돼야 되고요. 그런 쪽에 이제 관련된 업체들을 또 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도 네네. 한번 공부를 해보죠. 네네. 네. 제가 뭐 소개는 드렸었는데요. 네, 한 번 더 자세하게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주요 IT 이슈들 우리 IT의 신 이용수 대표와 함께 살펴봤고요. 우리 가족분들 투자하실 때 잘 참고하셔서 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